채권이 좋고 나쁘고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위험성이 실무를 하시는 업자 입장에서는 정말 치명적인 사항이죠. NPL 비즈니스는 정말 위험한 비즈니스고 내가 나 혼자서 잘한다고 해서 계약이 완결이 되는 것이 아니다. 반갑습니다. 로마켓TV 두 대표 서변입니다. 오늘 여기 온 이유가 뭡니까, 변호사님? 오늘은 근질권 자서를 하러 왔습니다. 저번에 신협에서 거래를 했던 4개의 채권을 당행 근질권 취급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잔금 치기 전에 당행 근질권 대출을 받으러 여기 신협에 왔습니다. 그러면 근질권 대출 자사하러 한번 가보실까요? 가보시죠. 오늘은 이제 저희가 양수하는 채권 근저당권부 근질권 대출을 받기 위해서 채권을 양도하는 양도인 쪽에서 당행 근질권을 취급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근저당권부 근질권 대출 계약서 작성일입니다. 오늘 적을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여기 성함, 주인번호, 네. 핸드폰 번호, 자택주소 먼저 적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진행하시는 근질권은 어떤 물건을 담보로 하는 채권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오늘 자서하는 게 총 4건이고요. 일단은 전부 서울 시내에 있는 다가구 주택 또는 뭐 다세대 주택, 주거용 물건의 담보부 채권이고, 지역은 뭐 천호동도 있고, 흑석동, 노량진 등등 그래도 좀 괜찮은 위치에 있는 좀 수요가 많은 그런 지역의 물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4건이라고 하셨는데 채권 양수도 그리고 금액 성함. 총액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최소한 45억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거는 한 6억에서부터 큰 거는 한 15억 정도. 그게 총 4건입니다. 전부 법인 차주인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대출이 거의 90% 가까이 나오는 건이고, 그러다 보니 좀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그런 물건들이죠. 어떻게 이 채권들을 찾으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 이제 경매가 예정 중인 물건 중에, 그리고 주거용인 물건, 그리고 다양하게 받겠죠. 그래서 차주가 법인인 점도 작용을 했을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원금 할인이 좀 된다는 점과 수익률이 꽤 나올 수 있고, 낙찰가율이 뒷받침되어지는 그런 채권들을 선별하다 보니 이렇게 4건이 선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물건들이 참 다양한 것 같은데 근질권 대출을 이렇게 실행하시면서 금리가 달라진다든지 한도가 달라진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타행에서 근질권 대출을 조달하게 될 경우 최소 8에서 9%까지도 이자율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점인데, 당행에서 그 이제 양도인 측에서 바로 근질권을 대출을 해주는 경우에는 확실히 금리가 내려가죠. 한 5%에서 6% 정도까지 또 이렇게 내려가고, 협의에 의해서 더 이렇게 낮은 이율도 받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른 곳에서 근질권 대출을 조달해야 된다는 부담을 덜 수 있고, 그리고 더불어 이율도 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예상하시는 수익률이 어느 정도? 본건은 연 수익률로는 최소한 낮게 잡았을 때는 연 수익률로 30에서 최대한 50%까지도 볼 수 있는 이런 채권을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 총 4건인데 네. 작성하실 게 엄청 많겠습니다. 손이 빠질 것 같아요. 채권을 양수함에 있어서 그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적격자는 대부 채권 매입 추심업자여야 하고요. 그러한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질권 대출을 조달함에 있어서 대표자 연대 보증, 신용 보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법인이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을게, 이런 느낌으로 연대 보증 입보가 됩니다. 그러한 연대 보증 입보 서류까지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법인 서류 플러스 제 개인 서류, 인적 서류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론 파일에 들어가게 되고, 이건 개인 정보인 것이죠. 대표님, 네. NPL 투자를 할 때 가장 큰 리스크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리스크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NPL 투자를 할 때는 권리의 변동이 일어나는 일체의 거래이기 때문에 절차별로 논점들이 많습니다. 그 논점들은 다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또 대법을 하시고 NPL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오늘 영상은 정말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NPL 투자 시 가장 중요한 리스크,
우리가 채권을 양수할 때 그 근저당권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걸 뭐라고 했죠? 근저당권부 근질권 대출이라 하죠. 맞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정식 명칭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채권을 목적으로 해서 대출을 받는 것, 그러면 우리는 NPL 비즈니스를 레버리지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조달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변호사님? 매우 곤란한 상황에 매우? 처하게 되죠. 매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채권을 양수함에 있어서 그러한 논점이 생겼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디테일하고 면밀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우리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NPL 비즈니스는 레버리지 비즈니스다 맞습니다. 보니 저희가 이제 항상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부 근질권 대출을 위해서 근질권 대출을 해주는 대주들에게 의뢰를 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꽤 그래도 좀 여유를 두고 의뢰를 드렸는데 저희가 의뢰했던 사에서 네, 그러니까 잔금 일정 얼마 남기지 않고 네. 대출을 할 수 없다 이런 통보를 이제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잔금기일이라는 건 양도인과 양수자인 우리가 체결한 채권 양수도 계약서 상에 잔금을 치기로 하는 그 기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기일이 보통은 통상적으로 한 며칠 정도가 걸리죠? 보통 계약하고 나서 약 30일 정도로 보는데 그러면 30일이나 있는 그 기간이 네. 거의 대부분 다 도과가 될 때까지 사에서 사전 검토를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님이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잔금기일 바로 직전에 임박해서 최종 드랍 부결 통보를 받았다면 우리 양수자인 입장에서는 잔금을 쳐야 되는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 채권 양수도 계약 자체가 흔들릴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논점이 되고 있는 채권은 언제 의뢰가 됐고 언제 잔금이 일정인데 언제 우리가 통보를 받은 건지 대략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수협 측과 채권 양수도 네. 계약을 체결하고 보통은 계약일로부터 한 30일쯤 뒤에 잔금기일이 잡히는데 그렇죠. 원건 같은 경우는 이제 회생 신청이 들어간 건이었기 때문에 차주의 회생 신청권. 그래서 양도인 측과 협의를 해서 잔금기일을 한 3주 이상 늦췄던 그런 사안입니다. 네, 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사에 그래도 20일 정도 전에 충분하죠. 그 네네 정도면. 그렇게 네. 해서 근질권 대출 의뢰를 하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심사를 하고 이제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던 와중에 대출이 곤란하다 이런 통보를 받아서 근데 문제는 잔금기일 며칠 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상당히 난감했던 네, 사안입니다. 이게 그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알아두셔야 될 점이 채권이 좋고 나쁘고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내가 정말 좋은 채권을 발굴해서 평가해서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 채권 계약의 본질적인 종료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죠. 어떠한 시작을 뜻하냐면 NPL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본격적으로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노출이 된다는 개념에서의 첫 번째 근저당권부 근질권 조달에 대한 위험성. 그 위험성이 실무를 하시는 업자 입장에서는 정말 치명적인 사항이죠. 잔금을 못 치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계약금을 몰취당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양도인과의 계약 신의를 저버렸다라는 개념에서 거래가 막힐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근질권 대주하고의 관계도 틀어질 수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사전 심사를 미리 넣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의외로 이러한 리스크 위험도에 노출이 되어서 업을 접는 대부업자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가장 주된 논점은 NPL 비즈니스는 정말 위험한 비즈니스고 내가 나 혼자서 잘한다고 해서 계약이 완결이 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에는 나와 같이 협력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업무가 완결이 되어야지만 비로소 한 건의 채권이 안전하게 거래가 되는 것이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근질권 조달은 당행인가요? 아니면 타행인가요? 방금 말씀드린 사건은 타행이다 보니 네. 네, 그 의뢰를 드리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근질권 대출이 중요하다 보니 가끔은 채권 양수도 계약을 할 때 당행에서 그냥 양도인이 근질권 대출을 풀어주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은 매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금융, 뭐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도 마찬가지일 거고 올해 한 해 동안 금리도 예금들을 많이 판매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내년에 금질권 대출 상품을 취급을 많이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대표님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이게 그 금융기관의 그 근질권의 원본이 되는 조달 형태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각 금융사의 내부 사정마다 다 다르고, 그 내부 사정이라고 함은 내부적인 연체율 관리겠죠. 건전성 관리. 결국에는 근질권 대출을 해주는 대주 입장에서도 금융기관, 은행인 것이고, 그 은행은 조달을 받음에 있어서의 건전성이 지표가 되고 연체율 관리가 수반되어야 되는 그런 똑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률적으로 뭐 내년에 NPL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아니면 이제 작년, 금년 채무 유예, 채무 조정 제도에 따라서 밀어놨던 채권들이 내년의 기간이 도래함으로써 나온다, 그것과는 무관하게 각 금융사의 건전성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하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저의 주관적 소견은 그래도 소폭 지금보다는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질권 대출 상품이 조금 더 네. 공격적일 수 있다. 공격적이라기보다는 현재 금융 컨디션을 유지를 하면서 한도 측면에서 조금 더 유하게 갈 수 있다. 그리고 개인채무자 보호법에 따른 근질권 조달 한도의 감소가 결국에는 근질권 대주에 이 근질권 대출을 취급함으로써의 회수 가능성을 소폭 상승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어떤 자금 운용, 안정적인 금융 상품을 취급함에 있어 부합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공격적인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극적일 수 있다. 적극적일 수는 있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자, 오늘은 우리 그 변호사님께서 이제 NPL 비즈니스 실무를 보시면서 겪으셨던 그런 이제 근질권 대출 조달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직접 실무를 보시니까 이런 상황이 좀 닥쳤을 때 좀 어떠셨어요? 굉장히 난감했죠. 네. 잘못하면은 계약금을 몰취당할 수도 있는 사안인데 어떻게든 양도인과 좀 기간 허용이라든지 이런 양해를 구해서 해결해야 되는 점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난감했지만 어떻게든 뭐 한번 해결해 보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근질권 조달의 위험과 다양한 위험들이 우리는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합니까? 좀 방법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 방법들은 NPL 비즈클래스에서 계속됩니다. 론마켓TV 두 대표 서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